오늘은 박완서님의 그만 던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중 동무 없는 아이 편 일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을 어린 주인공이 안쓰러운 마음에 눈물 날 것 같은 대목이지요. 닭장 앞 달개비며 어릴 적 고향 언덕에서 꺾어먹던 싱아의 신맛 또는 추억. 작가와는 나이 차가 많은 나에게도 역시 그리운 시절입니다. 작가와 추억을 공유하면서 읽어보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도 온가족 필독서로 꼭 읽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무 없는 아이. 국민학교 입학식은 4월이었다. 나는 또 수단 두루마기를 읽고 엄마 손잡고 산을 넘어 학교에 갔다. 점잖은 동네 아이들이라 과연 우리 동네 아이들하고는 달라 보였다. 예쁘장하고 깡뚱한 양복으로 차려입은 애가 대부분이었다. 학부형은 일주일 동안만 따라오라고 했다. 한 달가량을 교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운동장에서 노래도 하고 유희도 하고 선생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학교 시설물의 이름을 일본말로 익히는 연습도 했다. 제일 먼저 배운 일본말은 호환덴이었다. 호환덴은 운동장 우측 꽃나무를 잘 가꾸어 놓은 화단 속에 있는 회색빛 작은 집이었다. 교문에 들어설 때 반드시 그쪽을 향해 절을 해야 하고 그 절은 선생님한테 하는 절보다 더 많이 굽혀 몸을 직각으로 만드는 최경례라야 된다는 것도 배웠다. 그 집은 창도 없고 문도 굳게 닫혀 있다가 경절날만 열렸다. 수업이 없이 식만 있는 경절날이면 우리는 식을 하기 전에 먼저 황금빛 술이 달린 검정 비로드 책상보로 장식한 단상으로부터 호환덴까지 양쪽으로 늘어서 기다렸다. 이윽고 까만 양복에 흰 장갑을 끼고 훈장까지 단 교장 선생님이 빛나는 얼굴로 앞장을 서고 그 뒤로는 내빈이 몇 명 따라서 마침내 그 집 앞에 이른다. 그 어마만 행렬이 그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서 있어도 되지만 그 집을 나올 때는 벼락같이 최경례라는 구호가 떨어지고 우리는 머리를 깊이 조아리고 그 높은 사람들의 구두 끝이나 겨우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 나는 마치 시골집 더주짜리 속을 몰래 들여다볼 때처럼 옥죄는 마음으로 살짝 머리를 들고 교장이 새카맣게 오칠한 상자를 자기 눈높이로 받들고 걸어가는 걸 훔쳐보았다. 식을 할 때 교장은 그 상자 안에 든 걸 펼쳐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그러니까 호환되는 천황의 칙어를 넣어두는 데였다. 천황의 칙어는 일본말을 익힌 후에도 한마디도 못 알아듣기 어렵고 길었으며 교장의 식사는 더 길었다. 여기저기서 쓰러지는 아이가 생길 정도로 지루한 시기였지만 끝나면 모찌를 2개씩 나누어 주었다. 그 재미로 줄이 참듯 영문 모래식을 참아냈다. 호환된 다음으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일본말은 변소였다. 그리고 선생님, 학교, 교실, 운동장, 동무, 몇 학년 몇 반 따위를 일본말로 익히면서 한 달 동안을 운동장에서 선생님을 졸졸 따라다녔다. 입학하자마자 조선말은 한마디도 못 쓰게 하고 눈에 보이는 사물과 행동을 일본말로 반복해서 주입시켰다. 모든 사물이 거듭 태어났다. 나처럼 일본말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는 아이에겐 여간 힘든 시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엄마는 글씨만 공부인 줄 알았다. 오늘도 글씨는 안 썼냐 하고 물어보고는 비싼 월사금 받고 아무것도 안 가르친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월사금은 80전이었다. 아이들은 거의 다 1원짜리 한 장하고 저금 통장하고 가지고 가서 거스름 돈 20전은 저금을 했다. 엄마는 80전씩만 주다가 내가 다달이 저금하는 아이들을 부러워하자 가끔 90전씩 줄 때도 있었다. 엄마가 월사금을 아까워한 동안은 그러나 선생님이 조선말을 안 쓰고도 아이들을 통솔하고 서로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들이는 중요한 기간이었다. 선생님은 예쁘고 향기로웠다.
엄마가 말하는 시녀성이란 바로 저런 여성이로구나. 딱 들어맞는 본보기를 보는 느낌이었다. 아이들은 누구나 선생님을 따랐다. 운동장에서 반별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동안 서로 선생님 손을 잡으려고 아우성이었다. 예쁜 선생님은 마음씨도 고와 어미닭을 종종종 따라다니는 병아리 같은 아이들에게 그의 관심과 애정을 공평하게 분배하려고 무척 신경을 썼다. 그래서 손잡은 아이, 치마꼬리 잡은 아이를 자주 바꾸어 멀리 있는 아이를 가까이 부르곤 했다. 왠지 나는 선생님의 그런 세심한 안배에도 끼지 못하고 늘 가장자리에 처져 있었다. 가장자리에선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제일 보였고 선생님이 아무리 공평하려고 노력해도 선생님 손이나 치맛자락을 잡을 수 있는 아이는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다. 그런 애들은 되게 예쁘고 똑똑하고 잘 까불었다. 시골이나 현저동에서 사귄 동무들하고는 다른 진짜 서울 아이들이었다. 나는 중심부에 그런 애들의 입을 해벌리고 침을 흘릴 정도로 부러워하고 시기도 했지만 닮을 자신은 없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죽었다 살아나도 흉내 못 낼 것 같은 게 있는 법인데 나에겐 그게 집단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 교실에 들어와 교과서에서 제일 먼저 배운 건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어디에 왔나, 산에 왔네, 들에도 왔네 하는 일본말이었다. 교과서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노래로도 배웠다. 사직공원에선 이미 벚꽃이 지고 있었다. 나는 매일 산을 넘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진짜 산과 진짜 봄의 갈증을 느꼈다. 내가 넘어다니는 인왕산 자락엔 쑥 하나 돋아나지 않았고 바위가 부스러진 것처럼 메마른 흙에선 겨우 아카시아가 악착같이 자라고 있었다. 아카시아는 우리 시골에선 한 번도 못 보던 새로운 수종이어서 도무지 정이 들지 않았다. 게다가 그 나무 그늘에선 아무것도 자라고 있지 않아 뻔한 길을 벗어나 숲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유혹을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다. 산에 독특한 향기도 없었고 새의 지저김도 없었다. 문둥이도 만나지 못했다. 몰래 나무를 해가다 들킨 여자들은 틀림없이 현저동 여자들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두려움과 수치감을 느꼈다. 통학길을 늘 혼자일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나를 문 안에 있는 학교에 넣을 생각만 했지 같은 또래를 사귈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불행감이 된다는 걸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나는 외로울 때마다 동무보다는 시골의 뒷동산을 더 많이 그리워했다. 올해 가뭄이 든 것처럼 생기 없는 나무가 듬성듬성 있을 뿐만 땅을 드러낸 산이 너무도 이상했다. 나는 산도 들과 마찬가지로 무진장한 먹을 것을 생산한다고 믿었고 아이들하고 친한 먹을 것은 역시 나무 위보다는 그 그늘에 있다고 알고 있었다. 우리 시골 동산엔 소나무도 있었지만 밤나무, 오리나무,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등 갈림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가을이면 집집마다 겨울땔감으로 마당에다 집채만한 갈릭가리를 몇 동씩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다. 그래도 그 많은 잎들을 팍팍 긁어내지는 못하는지 해마다 쌓여 썩은 흙은 부드럽고 습기차 온갖 풀과 나물과 버섯과 들꽃을 키웠다. 물론 다 쓸만한 풀만 자라는 건 아니었다. 뒷감 모퉁이에서 뒷동산으로 난길엔 달개비가 쫙 갈려 있었다. 청아한 아침 이슬을 머금은 남빛 달개비꽃을 무참히 짓밟노라면 발은 저절로 씻겨지고 상쾌한 환희가 수액처럼 땅에서 몸으로 옮아오게 돼 있다. 충동적인 기쁨에 겨워 달개비 잎으로 피리를 만들면 여리고도 떨리는 소리를 낸다. 그러나 동산으로 진입하기 전 등성이의 풀숲은 아이들 머리통이 겨우 남실될 정도로 극성스럽게 자랐다. 그런 풀숲에서 벗어놓은 뱀의 허물을 발견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보잘것없는 화물도 있었지만 혹시 산속에 신선이 내려왔다가 귀가 마려워 끌러놓은 허리띠가 아닐까 싶게 새하얀 바탕에 무늬가 섬세한 화물도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 근처를 두릿두릿 인적을 찾을 적도 있었다. 실상 신선이 살 만큼 거하거나 수려한 산도 아닌 것만 그랬다. 일단 화물을 발견하면 집으로 걷어가야 했다. 뱀 화물을 옷장 속에 간직하면 재수 좋다는 미신이 우리 마을엔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산나물이나 버섯보다 더 환영을 받았다. 잘 자란 풀밭은 을에 날카롭게 날이 선 고약한 풀이 숨어있게 마련이어서 뱀 화물을 얻는 대신 종아리를 난도질 당하는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 뒷동산은 아기처럼 만만하면서도 신비와 생명력이 넘치고 있었다. 서울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 쫙 깔린 달개비꽃의 남색이 얼마나 영롱하다는 걸. 그리고 달개비 이파리엔 얼마나 고운 소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달개비 이파리의 도톰하고 반질반질한 ip살을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내면 노방보다도 얇고 섬세한 인맥만 남았다. 그 인맥을 입술에서 떨게 하면 소리가 나는데 나는 겨우 소리만 냈지만 구슬픈 곡조를 붙일 줄 아는 애도 있었다. 나는 숨 넘어가는 늙은이처럼 헐벗고 정기 없는 산을 혼자서 매일 넘는 메마른 고독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추억을 만들고 서울 아이들을 경멸할 구실을 찾았다. 사직 공원에 벚꽃이 지고 나면 이윽고 온 산에 비릿한 첫내를 풍기며 아카시아 꽃이 피어났다. 아카시아 꽃이 만개하자 산에 아이들이 산에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냥질하듯 모질게 탐스러운 가장기를 꺾어서 꽃을 따먹었다. 너무 큰 가장기를 꺾으면 살린 감독이 뛰어나와 아이들 손목을 비틀어 비명을 내지르게 했다. 그런 애들도 주로 못 사는 현저동 아이들이었다. 새끼 밥만으로는 온종일 입이 궁금할 나이이기도 했지만 감독한테 들켜서 도망다니고 야단 맞는 재미에 더 그러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꽃들이 넝마처럼 시든 아카시아 가장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아카시아 꽃도 처음 보는 꽃이려니와 서울 아이들도 자연에서 곧장 먹을 걸 취한다는 걸 알게 된 것도 그 꽃을 통해서였다. 잘 먹은 아이는 송이째 포도송이에서 포도를 따먹듯이 차례차례 맛있게 먹어 들어갔다. 나도 누가 볼세라 몰래 그 꽃을 한 송이 먹어보았더니 비릿하고 들쩍지근했다. 그리고는 헛구역질이 났다. 무언가를 입가심을 해야 들뜬 비위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나는 불현듯 싱하 생각이 났다. 우리 시골에선 싱하도 달개비만큼이나 흔한 풀이었다. 산기슭이나 길가 아무데나 있었다. 그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찔레꽃 필 무렵 줄기가 가장 살이 오르고 연했다. 달그스름한 줄기를 꺾어서 겉껍질을 길이로 벗겨내고 속살을 먹으면 새콤달콤했다. 이 반에 군침이 돌게 신맛이 아카시아 꽃으로 상한 비위를 가라앉히는 데는 그만일 것 같았다. 나는 마치 상처난 몸에 붙일 약초를 찾는 짐승처럼 조급하고도 간절하게 산속을 찾아 헤맸지만 싱하는 한 포기도 없었다.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나는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헛구역질을 하느라 그곳과 우리 고향 뒷동산을 헷갈리고 있었다.